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이건 제 남편의 목소리입니다. 넉 달 후 그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의 비명 같은 외침이었죠. 사업? 그런 거 없어요. 오빠 같은 사람은 이용하기 딱 좋았어요. 사랑? 웃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그 여자, 남편보다 30살이나 어린 남편 내연녀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복도 끝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깨닫는구나.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보다 넉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지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고 빈집은 너무 조용합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생각납니다. 남편이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던 그 순간이요. 정희야, 미안하지만 난 사랑을 찾았어. 남은 인생은 소연이와 살고 싶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남편은 제가 무너질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회사 후배라는 한소연이란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휴대폰 요금이 갑자기 2배로 늘었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으며 주말마다 회사 일이라며 나갔습니다. 32살 젊은 여자라고 하더군요. 저보다 26살이나 어린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던 순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했으니 끝까지 가봐. 저는 곧바로 서랍에서 남편 통장 사본들을 꺼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제가 몰래 모아둔 자료들이었죠. 남편 명의 계좌, 비상금 통장, 심지어 남편이 감춰둔 비자금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원 출신이라는 게 이럴 때 쓸모가 있더군요. 저는 남편이 나간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재산 분할 준비하려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명의 재산은 보호 조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준비하는 제 모습에 놀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30년을 참고 견뎌온 여자가 이제 와서 무너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저는 찬장에서 남편이 아껴두던 녹차를 꺼내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남편이 떠난 지 2달째 저는 남편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돼 있던 공동계좌에서 남편이 몰래 빼간 돈이 보이더군요. 2천만 원, 다음 주에 또 1,500만 원.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고객님. 해당 계좌는 한소연 명의로 이체되었습니다. 한소연.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겁니다. 저는 이체 내역을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나 잘 지내. 소연이가 잘 챙겨줘서 행복해. 남편 목소리는 들뜬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한소연이란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한소연 32세. 직업 불명. 최근 3년간 중년 남성 5명과 교제 이력.
모두 투자 명목으로 금전 거래 후 관계 종료. 현재 이창우와 동거 중. 이창우는 과거 투자 사기 전과 있음.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이죠. 남편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의 신용조회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 명의로 대출이 3건이나 나가 있었습니다. 총 8천만 원.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까지 포함돼 있더군요. 남편이 모를 리 없는데, 아니 혹시 남편이 직접 받아준 건가? 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대출 일자를 보니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불과 2주 만에 첫 대출이 실행됐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연이어 2건이 더. 남편은 그렇게 빠르게 그 여자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창우와 한소연의 동선을 계속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요. 탐정은 일주일 뒤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한소연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창우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그 시각 남편은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소연이와 함께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연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따로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소연은 남편을 ATM 기계처럼 쓰고 있었던 거죠. 탐정이 추가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한소연은 남편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매주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그때마다 대출을 받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다고 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며칠 후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성철 씨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죄송하지만 남편 일은 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성철 씨가 요즘 돈 빌리러 다니던데 조심하라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더 깊이 빠져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쌍하게도 끝까지 모르는구나. 석 달째 되던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들뜬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만 가득했죠. 정희야, 나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한 2천만 원만. 저는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번 돈을 다 퍼주고 이제 와서 나한테 손을 벌리다니. 무슨 일인데? 아, 그게 소연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나갈 때 이미 끝난 관계야.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정희야, 제발 부탁이야. 이번 한 번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확인됐기 때문이죠.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재산분할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나간 대출들에 대해 제가 책임지지 않도록 법적 조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했고 저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혼인관계 해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은 모두 보호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사흘 후 남편이 직접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남편의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 돌아가. 제발 부탁이야. 5분만.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옷차림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급해.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조금만 도와줘.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는데? 당신 퇴직금 전부 어디 갔어? 그게 소연이가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해서. 사업?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카페 사업이랑 온라인 쇼핑몰이랑.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여자가 당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무슨 소리야. 소연이는 나를 사랑해. 저는 가방에서 탐정 보고서 사본을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한소연이 누구인지, 그 옆에 있는 이창우가 누구인지.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여자는 전문 사기꾼이야. 당신 전에도 5명의 남자들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 그리고 지금 이창우라는 남자와 동거하면서 당신 돈을 나눠 먹고 있어. 남편이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소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 여자 편드니? 믿고 싶은 대로 믿어. 하지만 나한테는 손대지 마. 나는 이미 법적으로 모든 걸 정리했어. 정희야,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급해. 제발 좀 도와줘. 1,000,000원만이라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선택이잖아. 30년 동안 내가 모은 돈까지 다 가져가서 그 여자한테 쏟아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손 벌리지 마. 정희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어려워서. 어렵게 만든 건 당신이야.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열고 찬 바람을 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넉 달째 탐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한소연 사무실에서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박성철 씨가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안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곧바로 탐정이 보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건물 3층, 한소연의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내 상황이 정말 어려워.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그때 한소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오빠가 알아서 해야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우리 같이 사업한다고 했잖아. 사업? 그런 거 없어요. 오빠 같은 사람은 이용하기 딱 좋았어요. 사랑? 웃기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창우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가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껍데기만 남은 아저씨한테 더 이상 쓸모 없어요.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연금까지 가져간 거야. 내 전 재산이 다 어디 갔어? 한소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통장으로 갔죠. 오빠가 서명한 서류들 다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창우가 냉소했습니다. 신고해봐요. 모든 서류는 아저씨 명의로 돼 있고 아저씨가 자발적으로 투자한 거예요. 오히려 아저씨가 사기죄로 걸릴 수도 있어요. 대출금은 누가 갚을 건데요? 안에서 물건이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소연에게 매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우리 그동안 함께 했잖아. 다 거짓말일 리 없어. 한소연이 남편을 밀쳐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 떼요, 역겹게. 내가 미쳤어요? 이 얼굴에 이 몸매의 아저씨를 돈 아니면 왜 만나요? 진짜 사귀기라도 하는 줄 아셨나봐. 그동안 돈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이창우가 낄낄 웃었습니다. 형, 진짜 순진하시네. 소연이가 아저씨 명의로 만든 법인 계좌 알아요. 거기도 이미 텅텅 비었어요. 우리가 다 빼돌렸거든요.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놈들! 내가 너희를 고소할 거야! 해봐요. 증거는 다 우리한테 있어요. 아저씨가 자발적으로 투자했다는 계약서, 녹취록, 문자 전부요. 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남편은 복도 벽에 기대서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한소영과 이창우라는 사람들인데요. 증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모아둔 이체 내역, 탐정 보고서, 한소연의 과거, 사기 이력, 이창우의 전과 기록까지 전부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30분 후 경찰차 2대가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비명과 함께 소란이 일었습니다.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이창우가 소리쳤습니다. 서류 다 숨겨 빨리! 하지만 경찰은 이미 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리고 한소연과 이창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습니다. 한소연이 저항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우리는 정당한 사업 투자를 받았을 뿐이에요. 경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사기 민 명의 도용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5명이나 더 있네요. 동행하시죠. 이창우가 발버둥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다고요. 경찰이 서류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제보자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피해자 진술서, 당신들의 과거 사기 이력까지 전부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성철 씨 맞으십니까? 관련 조사 때문에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나는 왜요? 나는 피해자라고요.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모든 계좌와 대출 서류가 귀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나는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고. 한소연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랑, 그런 거 있었나요? 아저씨는 그냥 호구였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이야. 내가 왜 여기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고했어.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나를? 당신이 사기당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당신을 구해줄 생각도 없어.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책임져.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매달렸습니다. 정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이혼 서류 제출했어. 당신이 사랑을 선택했잖아. 이게 그 결과야. 그로부터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가 전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남편 명의로 나간 대출과 투자금은 남편의 단독 책임이었죠. 한소영과 이창우는 사기죄로 기소됐지만 남편 역시 공범 가능성 조사를 받느라 몇 달을 고생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대출금 8천만 원과 투자, 명목으로 넘긴 돈 1억 2천만 원은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사한 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더 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죠. 정이야. 제발 나 좀 받아줘. 이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저는 현관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32살 젊은 여자 때문에 버렸어. 그건 내가 미쳤던 거야. 제발 용서해줘.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문틈으로 내밀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야. 그리고 당신 명의로 나간 대출은 당신이 혼자 책임지라는 합의서. 이미 법원 도장 받았어.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정이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당신이 끝낸 거야. 3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 은행 일 그만두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당신 빚 갚고.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는 당신 혼자 하세요. 저는 이제 자유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30년의 헌신과 인내, 그리고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오랜만이지. 다음 주에 차 한잔 할까?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헌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배신당했지만 당당하게 일어선 순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